2주 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오늘 앞에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가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이넥 다이제스트 책자 읽으신 분 얼마나 되시죠? 많은 분들이 계셨군요. 저는 타이넥 다이제스트를 읽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그 타이넥 다이제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함께 청년들과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 이제 함께 PPT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6화 원칙으로 한번 나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안 넘어가요. 네. 잘 보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6화 원칙으로 나눠봤는데요. 6화 원칙은 어떤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분석해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질문들 앞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는 비교적 쉽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나머지 누가, 왜,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서는 살짝 갸우뚱하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요구하게 하는 질문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언제라는 질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하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무엇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일으켰죠. 누가 일으켰죠.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이렇게 간단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누가, 왜, 어떻게 이 앞에는 왜 간단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연이어서 제가 읽었던 타넥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내지 답에 대한 힌트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그 물꼬를 터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누가 탄핵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책의 필자인 이선본 박성환 대표님께서는 총 6그룹의 플레이어들을 제시를 하세요. 이 탄핵 사건에 6그룹의 그런 관계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들으면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김일성 영생교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을 잡고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탄핵 사건에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 중국인데 중국은 책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래 중국은 뭐 북한이랑 한 편이니까 그냥 뭐 그랬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자신의 패권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중국의 그 세력이 확장되는 그 전략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 더 나오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중국이고 세 번째는 이 마크가 미국 국무부 마크입니다. 미국 국무부 PC 좌파라고 세 번째 플레이어를 제시를 하시는데요.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도 아니라 미국 국무부 PC 좌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 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당시의 미국을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었죠. 2016년 초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그 미국 국무부에 있는 PC 좌파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P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PC 좌파가 이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올바른 말 방송에 나와서 뭔가 난민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한다든지 동성애자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재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PC 좌파의 미국 국무부 PC 좌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친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과 친밀했고 중국이 변화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자신들의 또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미국 무부 PC 좌파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이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어디죠? 백악관이죠. 백악관 밑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필자인 박상원 대표께서는 네 번째 플레이어로 흑막 세력을 제시를 하세요. 미국 국무부, 미국 정치계에 있는 흑막 세력을 말하는데, 흑막 세력은 간단하게 겉으로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또는 기저에서 작용하고 정치적인 엄청난 강력한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세력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세 번째, 네 번째 플레이어는 어떤 정확하다라는 것보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신 플레이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국이 탄핵에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제시했던 두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본토의 PC 좌파 세력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흑막 세력이 이 사건에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저 사진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입니다. 마지막 두 플레이어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좌파 세력이고, 마지막 플레이어가 보수 상류층 음모 집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소위 보수라고 말하는 책에 이제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김무성이나 유승민과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거물급 정치인들과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거물급의 그 언론사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보수 상류층 음모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단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흔들었고 사람들을 일으켰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막 주입시키면서 이렇게 이끌어갔다, 이 흐름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게, 그냥 우리는 탄핵 사건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고 일으켰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가에 대한 답으로는 이 6명의 플레이어를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질문의 그 순서대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책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 그룹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까? 먼저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넣은 부분인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1월, 10월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언론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다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태블릿 PC가 어쩌니, 그러다가 또 말 타는 여자애 한번 나와가지고 이 말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정말 우리는 삼식게 밥 잘 먹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거를 많이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저도 어디를 우연히 JTBC 뉴스룸을 보게 됐는데, 태블릿 PC가 한 일본과의 외교 문서를 조작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건 진짜 아니다,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도 몰랐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정도면 탄핵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의혹의 그 물결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라고 썼는데, 지금 의혹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기다 아니다, 어떤 법적인 결과, 어떤 확실한 증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실 그게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전에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의혹이라고 썼고요. 이런 의혹들을 듣고 그 언론의 이야기를 신뢰한 국민들이 이제 선동이 돼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이념적으로 그들과 정말 애사가 돼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국민들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순수해서 분별하지 못하였던 그런 국민들이 함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주입받고
그랬어?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들을 옳다구나 잘 나왔다 하면서 낚아서 뭔가 선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2016년 12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탄핵소추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도록 이제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뭐 안건인 거죠. 그래서 그 안건이 12월 3일날 국회에 발의가 되었고요. 그거를 통과시킬 건가 말 것인가를 투표를 하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안건을 발의를 하고 의결이 하기까지 9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9일이면 진짜 택도 없는 그런 날짜인데 발의해서 의결까지 9일이 걸렸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습이 보이는데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그리고 기권이 2표, 무효가 7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제 그 안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넘어가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을 탄핵시켜야 하는가를 조사를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이 또한 잘 알고 있듯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결과를 내기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91일이면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탄핵 다이제스트 책에서 예시를 드는 것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탄핵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조사하는 게 정말 뭐 10몇 개월, 20몇 개월, 그러니까 10며칠, 20며칠이 아니라 20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또 조사하는 그런 게 다 대통령 탄핵 사건인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황당하게도 91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런 결과를 내렸습니다. 제가 되게 단순하게 4가지 과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까? 사실 이거는 되게 표면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는 그 측근에 대한 의혹들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왜 같이 나오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엮여지고 그 후에 분노에 찬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뭐 민심을 반영한다는 등 여러 가지 그 이유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되고 현재 결정되기까지 100여일 걸리는 과정인 거죠. 이게 초스피드로 대통령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초스피드, 너무나 빠른 과정 가운데 책에서는 7가지 편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어떤 편법을 썼는지 예를 들어서 반대 신문,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반대 신문을 내려고 할 때 그 신문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거나 혹은 탄핵소추의 사유를 변경을 한 게 대표적인 그런 편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될 건데요. 되는데 그 소추 사유의 이유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이 된 사실이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이유인데 그 중에 뇌물죄의 항목을 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왜냐하면 이 뇌물죄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형사법과 관련된 재판과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소추 사유로 대통령을 태어나서 탄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그 기한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를 빼버립니다. 이것도 불법이고요.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자행되면서 이런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을 제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왜 그 6명의 플레이어와 여러 가지 그 관계 안에서 왜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책에 관련돼서 지금 나누는 거니까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국내적인 것과 국외적인 걸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
관련해서는 앞에 나왔던 6그룹의 플레이어들 중에 북한과 이제 한반도 내부에 있으니까요. 북한과 또 친북좌파, 보수 상류층 음모 집단을 써놓았는데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의 체제 유지와 이런 뭐 적화통일 야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친북좌파 역시 한반도를 평양에, 북한에, 그리고 중국에게 바쳐서 그 자신들이 원하고 꿈꿔오는 그 유토피아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 같이 동참을 했겠죠. 보수 상류층 음모 집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그 세력이 강했고 권력이 너무나 이제 입지가 탄탄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퇴임을 하고 나면은 그 파워가 20년 정도 갈 거라고 이 사람들이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상황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없다. 우리도 우리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우리의 막 야욕, 우리의 욕심, 우리 것을 쥐고 있어야지. 여자 정치인 한 명한테 우리 휘둘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은 이제 국내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각자 다른 그 이익을 따라서 이 탄핵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문제인 게 이제 국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적인 사유들은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국외 이거는 되게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그런 패권국을 향한 그런 야욕을 가지고 중국이 나아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점점 그 탄핵의 그 시기까지 가까이 갈수록 막 김정은 참수부대 신설하라고 승인하고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 동부 해방을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자유통일 그것을 또 증명하시고 하는 이런 어떤 제스처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안 되잖아요. 통일하면 안 되고,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에게 유익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되게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자유통일과 북한 해방을 향한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거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PC좌파 흑막 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자께서도 시나리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어 놓으신 건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걸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죠. 당연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쫓아내기 위해, 트럼프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술수를 썼다고 보시는 건데요. 한마디로 트럼프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미국을 반대하고 굉장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고 그런 정권에 서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한민국을 중국에게 줄 것인가, 이 두 가지 안 가운데 트럼프에게 선택해라라는 어떤 선물 보따리를 주고 싶어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안에 그 자리에 박 대통령과 다른 성향의 어떤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한테는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그냥 공산주의 정권 그 체제에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은 걔네를 자유주의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과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트럼프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안건이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터지려고 할 때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그것이 잘 흘러가도록, 탄핵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부분을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읽고 분석을 한 다음에 청년부에서 나눠야 하는데 참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다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누고 나면 별로 제 자신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 남았는가 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건 왜 일어났고 누가 일으켰고 어떻게 과정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의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박상현 대표께서는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유시민은 이제 탄핵의 진실을 짚고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다.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방 공간의 기초에서 해방 공간에서 기초가 놓였고 한국인이라 불리는 현대국가 국민은 6.25를 통해 다져졌으며 현대 문명의 풍요는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탄핵 사건이 터지고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자유시민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조금 비춰봤을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라는 거를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토라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살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가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저 저의 케이스를 봤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것들이 도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착한 일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 땅을, 이 나라를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배우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되게 비슷한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 한 명씩 생각하고 행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가 뭐냐면 진실이 짓밟혔잖아요.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생명이요. 그 사람의 거의 삶이 무참히 짓밟혔고 이 상황을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의 세계, 어떤 특정한 정신 세계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내가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나의 부르심,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그것이 사실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어떤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그런 부르심.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계기가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더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삶, 정말 그냥 사라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길이냐 하면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었을 당시에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었던 국민은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를 인식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방향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국가를 지키는 가치 그리고 내 삶을 정말 지키는 가치 그런 것들도 잃어버리고 국가의 어떤 방향성, 부르심, 나아가야 할 목적지 이런 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우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슬프지만 재밌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사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길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상태고 어떠한 위협이 있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뭐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분은 아셨던 것 같다는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이제 시험들이 오는 것처럼 그것을 잡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지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짚고 싶은 거는 딱 그거였어요. 개인의 어떤 부르심을 깨닫고 성취하는 데서 공동체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부르심을 먼저 알았고 나아갈 방향을 먼저 느꼈던 그런 리더들이 그 앞에서 뚫고 갈 때 그것에 같이 따라오고 받쳐줄 수 있는 국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 날라오는 대적의 그 총알과 폭탄과 그것에 앞서가는 자가 따라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와 하고 이제 거기서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짓밟혔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생, 그냥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토대, 진실과 자유와 이러한 가치가 그 짓밟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의 1세대들이 아무런 믿음의 토양이 없는 가정 가운데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취하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뚫고 나아가야 될 시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사 부분도 있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정말 그거가 싸우고 나아가는 1세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의 그 눈으로는 피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눈물과 정말 피 같은 그 눈물로 기도하시고 뚫고 가셨던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후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과 토양 안에서 자라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사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짓밟힌 그리고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수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도 끊었고요. 정치적인 생명도 다 이렇게 짓밟혔고 그 많은 정말 모욕을 많은 분들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밟혔던 그 발자국, 그 핏자국 그 위에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공부하면서 나아가야 될 길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한국을 깨우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의 부름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르신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신호탄으로 이 사건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눈물과 피를 흘렸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와 같은 진실을 또 쫓아가고 자유를 알게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했지만 그리고 많은 진실들이 짓밟혔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진실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저희 공동체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정말 어떤 그 분께 메신저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부르심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저 경제 강국이 되고 그저 그 강국들 사이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게 주신 비전, 저는 그것이 북한 동포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전협정 체결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북한 동포를 향해서
당분간 공산당 그 치하에 있게 된 동포들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 당신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고 해방하겠다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 국가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후로 70여 년간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이 나라에 이제는 때가 돼서 너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신호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께도 감사드리고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행동하면서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질문을 살짝 준비해 왔습니다. 청년부에서 남았던 질문인데요. 아까 앞서 보셨던 박성환 대표님의 서론 글에서 탄핵 사건과 그 사건의 진실을 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자유시민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민들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왜 탄핵 사건을 짚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유시민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셨을까?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8분이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